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하반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2025년 하반기는 특히 미국 경제, 미국 자본시장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다 줄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변수가 크게 세 가지라고 한다면 그 세 가지 중에 특히 첫 번째 중요한 안건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유동성 공급 장치이자 혹은 미국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장치. 그 장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제는 SRL인데요. 이 SLR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몇몇 가지 개념들을 정리하고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SI라고 이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 BSI, BIS 제가 실수했습니다. BIS라는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그러니까 세계 은행들의 은행이라고 볼 수 있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추구하는 이 국제기구 성격의 BIS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적정한 수준인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종종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BIS에서 1년에 한 번씩 주로 11월 달입니다. GSIB를 선정합니다. GSIB는 앞에 G가 글로벌이고요. 그리고 SI가 systemically important, 그리고 banks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중에서 국제적으로 systemically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은행들을 선정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GSIB가 40대 은행들이 선정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익숙하신 것이 여기 보시면 JP모건, HSBC,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UBS, 쭉 골드만삭스, 등등등 모건 스탠리 다 보이십니다. 세계 40대 사이즈로 봤을 때도 크고 여기 보시면 그리고 여러 연계망, 금융적인 연계망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관점, 복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은행들을 선정하는데 우리나라의 은행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그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못 깁니다. 그만큼 글로벌리 영향력 있는 중대한 의미의 은행들이 있습니다. 이걸 GSIB라고 합니다. 이 부분 잠깐 개념 정리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인공이 바로 SRL이라고 제가 역시 잘못 썼네요. SLR입니다. 제가 수정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SLR의 의미는 뭐냐? 이 산식 속에서는 분자의 캐피탈이 들어가요. 자본이죠, 자본. 그리고 분모의 토탈 레버리지 익스포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SLR의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저로 옮겨놓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일부러 오늘 칠판까지 준비했어요. 설명을 잘 드리기 위해서. 자,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기업들의 대차대조표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일 거예요.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이쪽 좌측에는 자산이 들어가겠죠. 자산이 들어가고 여기 우측에는 통상 부채와 자본이 들어가요. 이런 구조는 다 똑같아요. 일반 기업도 총 자산이 있다면 자기 자본이 있고 빌려서 만든 돈이 있어요. 그게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 대차대표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부채는 뭐예요? 은행으로 하여금 부채는 뭐예요?
고객으로부터 예금 받은 거죠. 저축받은 거죠. 고객 예금입니다. 이거는 제가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예금이 바로 부채에 해당될 겁니다. 그죠? 예금. 근데 자기 자본이 또 있겠죠. 은행도 자기 자본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본. 그건 여긴 그대로 표시해 놓을게요. 그러면 은행은 이 부채, 예금액의 일부를 자기 자본을 활용해서 어떤 형식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이 뭐 해요? 또 대출해 주죠. 그러니까 대출 채권이 있을 거예요. 대출 채권. 그 다음, 대출도 해주지만 은행도 예를 들어서 예금을 2% 금리로 예금을 받은 다음에 3% 금리로 대출해주면 1%포인트만큼의 수익성이 발생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금을 받고 대출 채권의 형태로 자산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은행도 또 자산을 운용하는데 당연히 국채를 매입합니다. 은행도. 국채를 매입해요. 그러면 일정 비중 자본을 활용해서 국채 매입도 하고 혹은 일정 비중 예금액을 국채 매입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다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되고 갖추고 있어야 될 돈이 있어요. 그게 뭐 지급준비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급준비금. 뭐 예를 들어서 그 밖에 또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SLR, 여기서 SLR에서 S는 supplementary, 보조적인 거예요. 보충적인 거. 그리고 LR이 중요하죠. LR이 leverage ratio예요. leverage ratio니까 당연히 분자에는 자본이 들어가요. 분자에. 이 자본이 들어가요. 분모에 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분모에. 그러니까 SLR의 개념은 다시 이제 이 앞에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위에는 자기 자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익스포저. 이런 세 가지 종류의 레버리지 익스포저가 있는데,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이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분모가 작아지겠죠. 그쵸? 이게 높다는 얘기는 자기 자본이 높고, 여기 이게 높아진다. SLR을 높인다. 라는 얘기는 자기 자본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밑에 분모가 작아지거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행이 갖고 있는 자기 자본금은 많은데 대출을 하거나 국채를 매입하거나 하는 것들은 작아진다. 그게 SLR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은행을 규제하는 장치인 거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지급준비율하고 비슷한 거예요. 은행이 예금을 받아요. 그럼 예금을 받은 수취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은행이. 근데 1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다 대출해주면 큰일 나죠. 나 이제 예금 돌려줘요. 예금 적금 해지할래요. 라는 요청이 올 때 그러면 다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지급준비율로 얼만큼은 가지고 있어라. 이 지급준비금을 많이 갖고 있으라고 하면 그건 규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약간 비슷한 개념이지만 자기 자본 대비 대출을 해주거나 국채를 사거나 수익행위인 거죠. 돈 많이 버는 행위를 제약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신다면 이 대출해주거나 국채를 매입하거나 하는 것들, 그런 행위를 분모해 놓고 그런 행위를 줄이는 게 SLR이 높아지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SLR 같은 경우는 결국은 금융규제에 해당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하반기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부각할 것이니까 저도 지금 SRL, SLR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SLR 이렇게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료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제가 다 SRL로 써버렸네요. 제가 실수를 했네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LR로 바꾸겠습니다. 다 이렇게 PPT를 썼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자, SLR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기사가 잘못 난 것들이 많아요. 규제 완화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못 박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안건이 제시된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부터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현행의 GSIB 은행에 대해서 그리고 GSIB의 자회사에 대해서 이들에 대해서 현행은 이 SLR을 5%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SLR 3%가 있고 여기 ESLR 이게 E가 enhanced 강화된 SLR입니다. 금융규제를 강화한 거예요. 금융불안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이 SLR이 있었는데 그 버퍼가 2%를 적용해서 총 5%의 현행 5%의 GSIB에 대한 금융규제를 도입해 왔던 거고 자회사의 경우에는 그 버퍼를 3%로 해서 6%의 ESLR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완화해서 낮추기로 한 거예요. 대략 3.5에서 4.5로 3.5에서 4.5로 각각 낮춰잡기로 한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난 6월 25일 날 연준이 미국 GSIB나 그들의 자회사, 그 기관들의 자회사죠. 자회사에 대해서 이미 enhanced ESLR을 강화된 ESLR을 적용해 오고 있었는데 그 적용해 왔던 것을 지금 시점에는 안 맞지 않느냐. 이 규제를 좀 완화하자 하는 안을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페드 하면 연준이 있고 연준 중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건 FOMC인데 FOMC가 아니라 소위 금융규제위원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금융규제위원들이 결정한 겁니다.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강화된 이 SLR이 2014년에 도입했었거든요. 근데 2020년 팬데믹 때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때 일시적으로 이 규제를 완화한 적이 있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랬지만 이번에 이 완화된 안을 발표하고 지금 연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발표하고 지금부터 약 60일 동안 2달 동안 의견들을 수렴해서 적정한 SLR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근데 의견들을 수렴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시한 이 안 SLR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해석하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그럼 잠깐 가볍게 정리한다면 은행들이 예금 받고 또 자기 자본도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다 대출해주고 다 미국채 사고 그럼 수익성은 많이 가져갈 수 있지만 대출 많이 해주고 국채 많이 사면 은행들이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그만큼 마음껏 국채 사고 마음껏 대출 다 해주면 이 은행은 불안정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금융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SLR의 규제를 강화해 왔었는데 이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죠. 특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SVB 사태 얼마 전에 미국의 은행들이 뱅크데믹 현상으로 쓰러지는 그런 국면에 이 규제를 완화하면 안 되죠. 규제를 강화해야 금융불안이 금융위기로 전개가 안 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금융불안 문제가 사실상 많이 없어요. FOMC 성명서상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한다라고 말씀드려왔죠. 그 세 가지 요인은 하나가 물가 안정 여부, 경기 및 고용 안정 여부, 세 번째가 금융 안정 여부를 고려하는데
지금은 금융안정 여부에 대한 고려 자체가 없어요. 아예 고려해도 되지 않을 만큼 금융불안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연준은 적어도. 그러니까 이제 이 규제를 완화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에 의결에 참석한 이 안을 동의하는 회의 중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5명의 보드 연준 이사들이죠.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이사들이 찬반 의견이 좀 갈리는데 3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합니다. 그 찬성한 사람 중에 하나가 파월 의장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찬성 의견을 어떻게 제시했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들의 회복력을 담보하기 위해 보완적 역할 차원에서 이 SLR을 도입했는데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이런 어떤 기관들의 미국채 혹은 지급준비금, 지준예치금 이게 이미 크게 늘어서 미국채를 보유하는 비중과 또 지준예치금 이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 ESLR 규제가 이 기관들의 국채시장 중개활동 등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 GSIB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근데 이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면 미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매입하는 기능을 제약하게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보우먼이 이번에 인사 발령이 났죠. 감독국의 부의장으로. 그러니까 FOMC라는 페드의 FOMC라는 금리를 결정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페드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 감독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Supervision and Regulation이라는 국이 따로 있어요. 그 국의 부의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금융감독국 부의장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떨까요? 이 보우먼 부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규제 완화로 미국 국채 시장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시장 기능 저해 가능성 및 스트레스 상황에서 연준의 개입 필요성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이게 유동성 공급 장치가 되기도 하고 미 국채 시장이 지금 안 좋은데 미 국채가 굉장히 신뢰를 많이 잃었는데 매입하고자 하는 선호도가 투자자들이 매입하고자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매입처를 더 매입하는 능력을 더 늘려놓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규제 완화가 적절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을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또한 이 부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이 SLR 분모 상정식을 개선해서 이 분모에 뭐가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료에서 이 3가지가 분모에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이 분모에서 미국 국채 매입이라든가 지준 예치금 이걸 빼면 어떻느냐. 국채 매입은 자유롭게 해주면 어떻느냐. 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분모를 산정하는 SLR의 산정 방식, 그 공식에서 미국 국채라 뭐 이런 것들을 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출은 제한을 해주되 예금액 중에 일부를 대출해주는 대출은 제한하되 이런 GSIB가 거대한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건 뭐 굳이 제한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종류의 제한인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 3번째 월러 이사도 당초 도입 의도가 보완적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보완적 역할을 넘어서 너무 구속하고 있는 요건이 되고 있다. 과도하게 미 국채를 매입하지 못하게 제약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모든 자산을 리스크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은행이 저리스크 자산 보유를 망설이게 만든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저리스크 자산, 소위 미 국채가 안전자산이니까 저리스크 자산이죠. 안전자산인 국채 보유를 망설이게 만든다.
그래서 이 GSIB가 국채 시장에서 중개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채 매입처로서의 역할이 저해되고 있다라는 진단이에요. 이게 찬성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찬성 의견을 잠깐 종합해 보면 이 SLR을 도입한 이후에 전반적으로 금융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화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로 해당 기관들을 굳이 억제시켜서 국채의 중개 활동, 국채 매입 활동을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 또 국채 시장의 회복력을 개선해야 된다. 국채 시장이 너무 얼어붙어 있다. 미 국채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이게 이 찬성 의견을 종합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대 의견이 뭘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금융감독국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금융감독국의 전 부의장입니다. 근본 규제 완화는 대상은행들의 자본을 감소시키는 데다가 ESLR의 보완적 역할도 약화시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은행이 쉽게 말해서 너무 국채를 많이 매입할 수도 있고, 그럼 국채 가격이 떨어졌을 때, 국채 시장이 불안할 때 은행들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 맞죠? 금융안정장치인데, 금융안정장치를 좀 역할을 축소시킨다는 거니까. 더불어 이와 같은 규제 완화가 국채 시장의 회복력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데에도 회의적이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 국채 시장이 너무 지금 얼어붙어 있는데 신뢰를 잃었는데 이렇게 한다고 회복되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한 명 더, 쿠글러 이사입니다. 이 SLR 완화가 GSIB에 국한되면 찬성하였겠지만 자회사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자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증가시킬 것으로 본다. 원래 앞에도 보여드렸었지만 자회사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GSIB도 시스테미컬리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자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통제가 덜 가능하니까 이들에 대한 금융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반대 의견을 주었던 전 부의장 그리고 쿠글러 이사 그러면 이제 해당 GSIB가 아무래도 이 보완적 역할의 약화가 일어나니까 좀 우려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금융 불안이 야기될 수 있고, 그러면 국채 시장의 회복력을 개선하는 효과가 뭐 과연 그렇다고 있겠느냐. 회의적인 시각. 특히 자회사에 대해서 굳이 포함시키는 게 맞느냐 하는 의견. 이런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어쨌든 지금은 찬성하는 의견이 강한 거예요. 항상 뭐든지 어떤 의사결정이든 긍정과 부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긍정은 뭐예요? 이걸 완화하면 더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고, 그죠? 두 번째, 이 대형 은행들이 미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해 주니까 유동성 공급과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 이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미국이 안고 있는 지금 굉장히 뼈아픈 부분, 국채 시장, 이게 개선되는 효과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잃는 게 뭐예요? 규제를 완화했을 때. 그때 다시 금융 불안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자회사들에 대한 규제마저 완화하니까. 바로 이런 것들은 첫 번째 유동성 공급 장치가 25년 하반기에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또 나아가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체제가 마련됨에 따라서 많은 코인 발행업자들이 국채 매입을 시도할 수 있다. 이것도 또 다른 유동성 공급 장치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는 페드의 하반기 들어서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9월부터 금리 인하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좀 팽배하고 있죠. 자, 이런 것까지 반영한다면 제가 이 두 가지는 짧게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SLR의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금리 인하. 결국 이 세 가지는 모두 한 가지 방향성을 가져가죠. 유동성 공급 장치구나. 그럼 25년 하반기는 상당히 유동성 장세로 전개될 수 있다. 물론 중동 전쟁이나 그 밖에 전쟁이라는 이슈가 없다라고 한다면 또 관세 전쟁이 더 격화되지 않고 완화된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유동성 시장을 만들 굉장히 중요한 소지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SLR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규제 완화 장치를 여러분께 채널에서 처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어, 한 가지 공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매일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매주 줌 수업을 하고 또 매월 이렇게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에, 경제라는 그 굉장히 큰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저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피셜 클럽, 그러니까 유튜브 이상으로 오피셜 클럽과 함께 하길 희망하신다면 제가 고정 댓글로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이 2025년 하반기를 결정지을 유동성 공급 장치, 3대 공급 장치 오늘 꼭 잘 정리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